안녕하세요. 박영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이틀째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8월물 WTI는 하루 새 1% 더 빠진 98.5달러, 9월물 브렌트유도 2% 하락하면서 이제 10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기름값은 전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범이니까 유가 하락이 추세가 된다면 급한 불은 끌 텐데 경기 침체는 결국 일자리의 실종, 자산 가치 하락을 말하는 거라 마냥 웃을 수도 없습니다. 더 좋은 길 말고 덜 나쁜 길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 참 답답하지만 직시해야 답이 보이겠죠. 7월 7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출근길 경제코치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달부터 전체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비교한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가시면 된다고 하고요. 서브웨이, 뚜레쥬르 주요 외식 브랜드들이 줄줄이 빵값을 올린다고 하네요. 또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의 민생 현안을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 매달 당정 협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한다라고 하는데 뾰족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국내 조선업계가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발주의 약 절반을 수주했군요. 1위 자리를 지켰다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고요. 대출받아서 코인 투자했던 분들 개인 회생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소식들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희 증시 들렀다가 IT 발전소 열게요. 높은 성장세 보이던 NFT 시장이 가상화폐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침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의 상황,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발전소에서는 인권 탄압 이슈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초대형 설치를 중심으로 한 전시회를 연다 이런 소식이 들리거든요. 왜 미술시장 확장에 나서는 걸까요? 논란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볼게요. 저희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우리 티봉이 어디 갔죠? 티봉이 뒤에서 근무하고 있군요. 제가 조금 있다가 같이 출근시킬게요. 청취율 조사 기간인 7월 18일까지 오늘의 단어 방송 듣고 이 단어가 가장 마음에 남았다 이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티봉이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금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하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달부터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 차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늘어난 이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자 이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전체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그리고 이 예금금리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 차를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해서요. 소비자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현재 이 시중은행은 예대금리 차를 발표하고 있기는 한데 개별적으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있어서 이를 알려면 모두 방문해서 비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한 건데 이 공개 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이때 더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예대 금리차 정보는 최근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기로 했는데 이 총 잔액을 활용한 기존 방식으로는 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것 때문이고요. 또 특히 이 가계대출 기준 예대 금리차는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이 신용점수 구간별로 대출금리와 함께 공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출금리도 현재는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공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자체 이 신용등급 기준으로 공시가 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본인 신용 점수에 맞는 이 금리를 확인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고요. 또 이 예금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가면 기본금리하고 우대금리가 공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은행별로 또 이 우대금리를 적용한 기준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를 비교하기 어려운데 이렇기 때문에 이 예적금 상품의 신규 취급 기준 전월 평균 금리도 추가로 공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달
정부부터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고요. 기타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예대금리 차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산식을 좀 알려줘라 이런 주장도 있어서 요거 대출금리 관련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국에 샌드위치, 베이커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제 무릎을 치셨을 것 같아요. 줄줄이 가격이 올라갑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이 CJ 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죠. 뚜레쥬르가 지난 4일부터 이 80개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얼마 올렸나 보니까 평균 9.5%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단팥빵, 소보로빵 이런 소비자가 꾸준히 찾는 제품이 1,600원에서 1,700원으로 100원 가량 비싸졌는데요. 이는 작년 초 한 차례 올린 이후 1년 만에 또 가격을 인상한 겁니다. 뚜레쥬르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은 이달 중순부터 이 가격 인상이 반영될 전망인데 가맹점주들은 이 본사가 결정한 권장 소비자 가격을 재량껏 판매가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파리바게트도 지난 1월 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1년 만에 가격을 올렸는데 이때 66개 제품의 가격이 평균 6.7% 올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샌드위치 브랜드인 서브웨이도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12일부터 사이드 메뉴를 포함해서 총 74종의 가격을 인상할 방침인데요. 평균 인상액을 보니까요. 이 샌드위치 길이마다 좀 가격이 다른데 15cm 기준으로는 333원 정도 오르고 또 30cm 기준으로는 883원가량 오른다고 합니다. 이들 사업자는 이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인건비 상승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원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속된 물가 상승으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가피하게 가격 조정을 진행하게 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 샌드위치 가격 생각해보면 10% 이상 오르는 품목도 제법 많다는 얘기라 이거 부담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정부 여당도 이걸 현안으로 다루겠다. 매월 당정협의회를 연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7일 만에 처음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요. 이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앞으로 매달 정례적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우선 이 민생 체감도가 높은 그 석유류와 농축산 수산물 그리고 식품 분야에 이미 발표된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거고요. 또 이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 이후 맞는 첫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 등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치솟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중에 추석 민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이 추가 민생 안정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우리 추석 얘기할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게요. 좀 있다가 이제 덥고 나서 태풍 얘기 나오다가 추석이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업계 전 세계 1등이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조선업계가 올 상반기에 중국을 제치고요. 4년 만에 선박수주 1위를 차지한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 45.5%를 수주하면서요. 세계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수주 금액도 265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체의 47%를 차지하면서 역시 1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중국은 수주량과 수주금액 모두 한국에 밀린 2위를 기록했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중국을 누른 거는 대형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같은 이 고부가가치 선박 덕이 큰데요. 이 국내 조선업계는 기술력을 앞세워서 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량 가운데 62%를 챙겼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에도 국내 수주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환경 규제에 따른 이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추가 발주가 예정된 이 카타르발 LNG 운반선 등 호재가 많기 때문인데요. 해운업계 전망이 밝은 것도 조선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이 의견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편의점주들이 내년에
우리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물건값 올려받을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까? 네, 심야 시간 이 영업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이 오른 5% 임금 인상분을 물건값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건데요. 이 전국 편의점 가맹협회는요, 편의점 본사에 이런 심야 할증제를 요구했다고 하기로 밝혔는데 자정부터 오전 6시 편의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건값의 5% 정도를 올려받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이 전편협은 또 편의점 본사에는 심야 무인 운영 확대를 또 정부에는 주유수당 폐지도 요구하기로 했는데요. 24시간 운영되는 이 편의점의 특성상 심야에는 인건비가 매출보다 크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요. 편의점 본사들은 이 최저임금에 따른 이 점주들의 분담은 뭐 인정을 하지만 이런 심야 할증제 도입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관련 논의는 편의점 각사의 가맹점주 협의회가 본사와 하게 됩니다. 한편 이 편의점주들은요 2018년에도 이 심야 할증제 도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영세 자영업자하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 사이의 문제라 참 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들의 갈등인데 이런 상황에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공평하게 반영하겠습니다. 편의점 업계에 그런데 변화가 하나 있는 모양이에요. 드론으로 배달을 하나 보죠? 네, 편의점 CU가 강원도 영월군과 손잡고 8일부터 이 드론 배달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는데요. 매장에서 3.6km 떨어진 글램핑장까지 배달을 해준다고 하고요. 또 세븐일레븐도 다음 주 중 경기도 가평에 드론 스테이션을 갖춘 점포를 연다고 하는데 인근 펜션 이용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선보인 다음에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서 이 도심지 편의점 배달을 모델을 또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드론과 이 로봇 무인 배송이 높아지는 배달료와 인건비에 대응하는 수단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도심은 아직까지 사실 복잡해서 전선도 많고 이게 될까 싶기는 한데 실제로 우리 작년, 재작년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비 너무 많이 와서 다리 끊긴 이 산간 도서 지역 이런 곳에서 보면 드론으로 약 배달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쓰일지 요것도 배달료가 올라가는 것과 맞물려서 어떤 시장이 형성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네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2030 세대가 그렇게 많습니까? 네, 일단 개인 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우선 현황을 보면 코인 가격이 폭락했던 올해 1월에서 5월 개인 회생 접수가 34,5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00건 가량 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부의 채무 상환 유예 조치 등이 시행이 되면서 개인 회생 수가 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줄어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늘어난 것이 투자에 실패한 젊은이들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빚이 늘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절반 정도가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이런 20대들의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더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이 코인 주식 등의 투자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쉽게 개인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인데요. 기존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잃은 이들이 이 절차를 신청하면 손실액까지만 보유 재산으로 봐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빚을 5천만 원으로 져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4천만 원을 잃게 되면은 기존에는 잃은 돈까지도 재산으로 보고 변제금 산정에 반영을 했는데 이제는 잔존 가치인 1,000만 원만 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산이 줄어들게 되면 변제금 총액도 줄어들게 돼서요. 이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30 세대들 코인 투자했다가 지금 투자 실패 토로하는 분들 많으신데 그래요. 정말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하죠. 우리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발을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인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드리자면은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거는 수요 부진에 따른 유럽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과 또한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둔화됐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6월 FOMC 의사록, 그냥 한국으로 치면은 금통위의 회의록, 이 내용들을 소화하면서 반등에 나섰지만 장 막판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다는 것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반등폭을 다소 축소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이 둘 다 0.4%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름값은 이틀 연속 떨어졌잖아요. 국제유가는. 이것도 네네.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들이 번져나가고 있다.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어제 말씀하신 그 6월 FOMC 의사록 내용, 여기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한 90번 나온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여기 연준 이 내용들에 의하면은 본인들도 인플레이션의 높은 압력이 지속될 시, 그냥 고물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본인들이 훨씬 더 타이트한 긴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긴축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의 목표는 물가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에 더욱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 이 부분인데 이게 왜 중요하고 눈에 띄냐면은 만약에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연준이 7월 달에 75bp 0.75%포인트가 아니라 1%포인트 대폭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불안감들이 자라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도 한 차례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중요하기는 한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전에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또한 미래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 전망도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더 나아가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시그널, 이러한 신호들이 실물 경제 곳곳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거나 혹은 연준이 100bp 1%포인트 금리 인상까지 단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이 규정이 좀 완화가 됩니다. 국내에서 주가가 워낙 빠져서 나온 조치이기는 한데 이거 실제로 네.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 자사주 매입은 쉽게 말해서 그냥 저희가 주가 빠지면 물타기 하는 것처럼 기업들도 물타기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의 주가 안정, 주가 부양 효과는 있는데 이게 지속성이 있으려면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린 이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기업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소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사주 매입의 이제 가장 큰 긍정적인 주가 부양 효과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주식수를 줄이면서 이게 자연적으로 주당 순이익을 개선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유통 주식수라는 거는 전체 발행 주식수에서 자기 주식수를 뺀 이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주식수가 안 빼진다. 다시 말해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그냥 들고 있고 소각을 안 하면은 이 유통 주식수 감소 효과가 제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사주 매입 판단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시중에 지금 거래되는 물량들을 본인들이 흡수하면서 수급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그 효과가 장기화되려면은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단행해야 되는데 그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과연 이제 소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발표가 됐는데 우리 증시는 네.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미국 증시 강세 효과도 있었고요. 또 어제 너무 많이 빠졌던 영향에 대한 반작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 전에 이제 발표된 2분기 잠정 실적상 영업이익이 약 14조 원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15조 원 안팎을 하회했지만 현재 주가는 오히려 1% 넘게 상승세를 2%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도 사업 부분 내용으로 따져봤을 때 반도체 쪽이 생각보다 선방했다라는 전망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동안 주가가 빠진 과정에서 이러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미리 선반영된 인식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당분간 1위1비하는 장세 계속 이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처음 이 단어는 대체 무슨 뜻이야 했던 그런 단어들이 일상으로 파고들거든요. 대표적인 게 NFT입니다. 지난해 큰 관심을 받으면서 성장세가 아주 무서웠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죠. 코인 시장 무너진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NFT 시장도 타격을 받았는데 요거 미술 시장에도 이어지는 분위기고요. 6월 한 달에만 시가총액이 10% 이상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짝 그러다가 말 건지 아니면 NFT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진 건지 요거 좀 헷갈리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게 될지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 구조대 대장님이죠.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사님 오랜만에 뵙는데 네. NFT 우리가 되게 뜨거울 때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좀 식은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우선은 겨울이 온 건 맞고요. 겨울이 왔지만 특히 우리가 보드 에이프라고 해서 지루한 원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블루칩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성공 방정식을 좀 찾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되는 데는 NFT의 활용성들을 찾아가면서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특히 미술 시장에서 NFT라든지 게임 시장에서 NFT는 아주 강력한 겨울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6월달 지금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지만 네. 거래량 에서는 한 50% 정도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NFT들이 이더리움에 기반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간 이더리움이 한 43%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량을 달러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뭐 10분의 1 이하로 크게 큰 폭으로 지금 줄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NFT 시장은 전체적으로 겨울로 진입하고 있다. 이 겨울이 얼마나 길게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긴 시간 진행될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된 NFT 시장의 거의 90%는 아트 미술 시장하고 게임 시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 시장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10% 정도 차지했던 이 브랜드들이 기업들이 이걸 활용하면서 하나의 커머스 시장 좀 더 설명드리면 했던 새롭게 만들어내는 시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태고웨어라는 명품 시계 브랜드죠. 태고웨어가 6월 달에 스마트워치를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던 NFT를 자랑할 수 있도록 특히 원숭이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일부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셀럽들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애플워치 앱에 내가 갖고 있는 원숭이를 표현해서 다닐 수 있는 것.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최근 네. 선언한 거는 인스타그램은 뭐 가능한 빨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능한 빨리 인스타그램 계정에 내가 갖고 있는 NFT를 갖다가 프로파일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물론 다 흔히 말하는 진정성,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테스트해서 하겠죠. 물론 가짜로 테스트 안 하고 내가 그 일반 이미지를 우리가 무한 복제가 가능하니까 원숭이 사진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데 그 옆에 확인됐다는 표시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굳이 짝퉁을 그것도 그렇게 할 필요는 있겠는가. 근데 여기에 뜻하는 게 뭐냐면 네. 과거에는 내가 욕망, 그러니까 소셜 스테이터스라고 하죠. 좀 사회적 신분을 표현할 때 명품 롤렉스 차고 그다음에 포르쉐 몰고 이게 좀 흔히 말하는 플렉스. 조금 겉멋든 돈 있는 티를 냈다라면 요즘은 이 애플워치나 태그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숭이들을 표현해내는 것. 그리고 이 원숭이를 가지면 또 하나는 또 티파니에서도 지금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티파니에서도 이 원숭이를 발행을 했는데 원숭이가 있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다양한 이벤트와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티파니에서 발행한 NFT를 갖고 있으면 티파니의 흔히 말하는 특별 에디션 보석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를 가지고 있으면 뉴욕이나 지금 LA 같은 데서 하는 오프라인에는 각종 파티에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흔히 말하는 샌드박스라든지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이런 가상 공간에서 하는 브랜드들의 파티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뭐 이 원숭이가 있으면 아디다스하고 협력한 원숭이가 있다라면 스니커즈를 살 수 있다든지 무언가 원래 NFT가 하려고 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이 디지털 재화와 아날로그 재화를 연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재화는 이 볼펜은 전 세계에 강정수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 볼펜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걸 사진으로 찍으면은 수억 개, 수십억 개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디지털 재화를 하는 쪽에서도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를 하나만 있게 만들어 주자. 그 흔히 말해서 NFT가 집문서, 땅 문서인 거잖아요. 이 이미지 하나는 강정수가 소유하고 있어 네. 라는 증명서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둔 거예요. 이 기록증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검증해 가지고 진짜 가지고 있다고 표시가 되면 이제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데 나타나는 건데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거래 가능하게 하는 건데 거래 가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투자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공방정식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열쇠라고 생각하자. 이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각종 이벤트라든지 파티라든지 또는 우리의 그 특별 에디션판을 구매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커머스 영역과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그 쓰임새를 찾아가고 있고 거기에서의 좀 성공 방정식들이 보이면서 요즘 기업들이 이거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게 국내에서도 보면 그 네. 유통 채널, 온라인 유통 채널 같은 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문턱을 넘게 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NFT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랑이자 프리패스의 영역으로 그렇죠. 가고 있다. 네. 플렉스의 영역으로 가면 사실 이 구매력이 무한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술 시장에서는 작년까지 아니 그 USB에 담아주는 그거 하나를 그 돈 주고 샀단 말이야 했던 작품들이 많았는데 네. 올해는 미술 시장은 좀 부진한 것 같죠? 그러니까 미술 시장도 이제 진품을 확인해 줄 수 있다라 당신이 진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명서로서 NFT는 조금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즉 디지털 아트를 해가지고 이거는 당신 하나만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거를 투자할 대상으로 가치가 있어라고 해서 미술 시장의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붐이 불었고 얼마 전에 부산에 있었던 뭐 아트페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NFT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미술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미술 시장이 되게 큰 기대를 가지고 봤었는데요. NFT를 우리가 이해할 때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지금 이더리움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기반에 있어서의 특징이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은 뭐 똑똑한 계약서 이런 것이 있어서 NFT가 물건이 하나가 팔리면 팔렸을 때 제가 원 저작자면 거기에 네. 대한 판매 비용을 받겠죠. 근데 이 구매한 사람이 이거를 다시 거래소에 내놔가지고 또 한 번 거래가 일어나면 그 거래액에 뭐 필요에 따라서 계약서에다 제가 써놓을 수 있어요. 5% 또는 10%를 원 저작자에게 주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흔히 말하는 세컨더리 마켓, 그래서 2차 시장이라는 건데요. 네. 지금 NFT가 성공하는 것은 2차 시장이 활성화된 NFT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2차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건 뭔 뜻이냐면 제가 원숭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숭이를 가지고 이번 달에 있었던 오프라인 파티도 가고 온라인에서 하는 파티도 가고 나이키 스니커즈 하나 샀어요. 아니 충분히 즐겼으니까 나 이거 이제 다음 달에 안 쓸 거니까 휴가도 가야 되고 네. 내놔야지 시장에. 이러려면 당근마켓 이런 데 내놓는 거예요. 그냥 거래소. 그럼 그 사람 다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커뮤니티 쓴 거 보니까 지난달에 짱 재밌게 즐겼는데 나도 저거 하나 사가지고 이번 달 재밌게 놀아봐. 그래서 하나 주고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원 저작자에게 또 5% 10%가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한 2달 쓰다가 이거 내놔야지. 그렇게 내놔와서 자꾸 거래가 되는
계속해서 빈번하게 거래가 되는 NFT만이 성공한다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술 작품은 내가 이거 50만 달러 주고 샀어요. 집에다가 가상으로 뭐 액정 걸어놓고 거기다 그걸 그려놓고 원주인 강정수 딱 찍어놨어요. 사람들 놀러와서 와 멋지네. 근데 이거를 내가 다음 사람이 사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재거래를 해야 NFT 시장은 의미 있게 작동하는데 지금 미술 시장이 얼어붙는 것은 재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NFT를 갖고 있어서 물론 이거 NFT 미술 시장에서 답을 찾아낼 거라고 봐요. 그 미술 작품을 갖고 있으면 어떤 파트너를 갈 수 있다든지 어떤 특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매달 새로운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벤트가 있네.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가 열쇠가 되고 있네. 네. 이걸로는 내가 심지어는 요즘 뭐 유럽 여행 가기 힘들다는데 비행기도 심지어는 업그레이드 해주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있어줘야 이것들이 시장에 내놓기도 하고 거래가 되기도 하고 즉 내가 이 작품을 갖고 있는 소유주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소유주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 이거를 내가 또 가치를 막 떠듭니다. 커뮤니티에서. 막 버즈를 일으키면서 이거 짱으로 좋아. 나 이거 재밌었어. 같이 인증샷도 찍고 이걸로 했던 스니커즈도 신어보고 그다음에 이걸로 했던 파티 가서 인증샷도 하고 그리고 야 진짜 이거 원숭이 짱이야. 이런 식의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한 번 원숭이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원숭이를 가지고 했던 다양한 체험들을 자랑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술 작품 집에다 딱 걸어놓고 한 장 해놓고 처음엔 와우 하는데 저걸 내가 사면 뭐지? 투자 가치? 그럼 투자 가치 면밀하게 보는 거죠. 이 시장이 그러면은 겨울로 가는 거야 아니면 봄을 맞는 거야 이런 걸 다 따져야 되니까 어떻게 지금같이 겨울을 맞는 거야 하면은 얼어붙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NFT 진영은 원래 처음 기술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걸로 할지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우리 문자 메시지 처음에 2003년 2004년 나왔을 때 그거 막 글자도 제한되고 그럼 뭐 이게 SMS가 MMS로 막 변하고 그쵸. 막 그런 불안하고 돈을 더 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막 사진을 보낸다? 여기다 영상을 보낸다? 이모티콘을 보낸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처음에 되게 불편했어요. 야, 그 텍스트 하느니 그럴 시간에 전화 한 통 때려. 그렇죠. 이랬었죠. 특히 그거 한국은 그래도 선진이 있어서 좀 빨리 했던 거예요. 저 독일에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때 문자 메시지 하는 건 너무 싫은 거야. 그냥 말로 안 되는 독일이라도 해야지. 이거를 ABC부터 Z까지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치는 건요. 정말 죽음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그걸 문자한다고도 얘기 안 해요. 톡한다 그러고 그쵸. 제가 어디 가서 문자 메시지 저한테 보내주세요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아저씨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용어들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것의 가능성도 지금의 10대들은 톡에 대해서 완전한 다른 상상력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같이 있는데 대화 안 하고 톡하잖아요. 네. 같은 공간에. 네, 저 옛날에 한번 조카랑 밥을 먹는데 저랑 밥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여자친구랑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톡은 여자친구랑 하고 말은 저랑 밥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인데 이게 기술이 진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대중화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NFT도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이게 투자의 대상이냐 투기의 대상. 저는 그래서 이 겨울을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물론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고 뭐 좀 힘든 시간이지만 이 거품이 꺼지면 저는 거품이 당연히 기술은 항상 거품이 있습니다. 기술은 항상 거품이 있는 거고 거품이 꺼지면서 이것의 필요성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진짜 필요성을 찾아서 성공하면 이건 대중화의 길로 가는 거고 왜냐하면 매스마켓 대중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쓸모를 찾아야 되거든요. 투기의 대상으로만 투자의 대상으로만 남아서는 투자시장에만 자산시장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NFT는 크립토가 있어서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있어서 투자시장과 투기시장으로서의 어떤 기능도 했지만 원래 만들려고 했던 것은 이것을 거래하려고 했고 그래서 NFT는 저는 커머스에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커머스 부분에서 지금 NFT를 많이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건 이렇게 있어요. 지난 2월에 이상한 박스를 하나 나눠줬어요. NFT로. 그것도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 공짜를 언제 나눠주냐? 샌드박스에서 하는 나이키 파티에 가상 공간에서 온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어요. 선착순으로 들어가서 다 받은 거죠. 2달 동안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공개를 안 해줬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네.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나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대부분 근데 맞춰요. 이거 스니커스 들었을 거야. 그랬더니 진짜 짜잔 2달 있다 공개했는데 안에 디지털 스니커스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거 자랑하고 이거 내 거는 빨간색이고 내 건 파란색 자랑하죠. 나이키가 또 한 달 뒤에 얘기합니다.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이번 달에는 뉴욕에서 우리 무슨 파티하는데 올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달 뭐라냐면 우리 진짜 이거 똑같은 물리적인 스니커스를 6월 달에 판매할 거야. 너네는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너 갖고 있는 거 나한테 팔아. 나 그 물리적인 그 나오는 네. 스니커스 꼭 필요해. 스니커스에 대한
이해도를 모르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니커즈 시장은 뭐 리셀 시장까지 포함해서 진짜 중고가 오리지널보다 어마어마하죠. 새 거보다 비싸잖아요. 네. 이거 10대들과 20대는 스니커즈 이거 진짜로 모으려고 해서 집에다가 옷장 대신 신발장으로 바꿔버리고 스니커즈 모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욕망의 대상인 거거든요. 갖고 싶은 욕망의 대상이면 여기에 대한 접근권을 그냥 이제 돈이 있으면 사는 게 아니라 NFT 있어야 돼. 나이키, 아디다스도 그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되는 것이 고가 시장들이에요. 명품 시장들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대중시장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티파니도 주얼리 시장, 네. 보석 시장인 거고 이런 데서 근데 기업들이 이거 가능하다. 사실 티파니가 과거에 디지털 관심 없었죠. 이런 데들도 이제는 디지털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모든 지금 럭셔리 업체들이 NFT 시장을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나이키도 처음에 공짜로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이키는 뭘로 돈 벌었을까요? 재거래가 일어나면서 이 재거래 볼륨이 1억 달러 정도가 일어났어요. 그럼 나이키는 10만 달러 버는 거잖아요. 1,000만 달러 그러니까 버는 처음에 한번 발행을 해놓고 네. 리셀이 될 때마다 일정 부분의 수익이 나이키로 가니까요. 볼륨이 커지면 원작자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구조가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처음 NFT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미술 시장이었다면 그리고 게임 시장이었다면 지금 기업들이 찾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재판매되는 2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근데 2차 시장은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사람들이 네. 그 NFT로 할 수 있었던 경험을 커뮤니티에 자랑하고 오프라인에서 시계로 쫙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랑거리가 되면서 욕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지금 슬슬 보여지고 있는 NFT가 대중화될 수 있는 일종의 성공 방정식이 나타나고 있다. 유통시장하고 비슷하네요. 유통시장에서도 보면 필요를 팔아서는 시장에 한계가 있잖아요. 네. 필요 말고 욕망을 팔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무한 확장이 됩니다. 네. 지금 태부스님이 아니 그게 회원권 파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물어보셨는데 회원권은 팔면 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팔 때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이 원작자한테 돌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월세를 계속 받는 거죠. 근데 네. 이 회원권을 파는 거는 예를 들면 골프 회원권 하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FT 쪽은요. 이 흔히 말하는 파티 플래너들 이런 이벤트 플래너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갖고 있다라는 거를 증폭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프장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파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가상 공간에서 파티도 짱짱하게 하고 오프라인 파티도 짱짱하게 하고 이걸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들도 계속해서 6월 달은 7월 달은 8월 달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의 상상력만큼 무한대로 늘어나는 그런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켜보는데 회원권하고는 좀 비슷하죠. 근데 회원권은 그냥 회원권이잖아요. 근데 이 원숭이가 이쁘거든요. 자세히 보면요. 예를 들자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크리에이티비티도 들어가는 거죠. 창작자의 예술적인 어떠한 창작성도 들어가면서 내가 이거 갖고 싶은 흔히 말하는 시계에다 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NFT 스마트워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지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하고 다닙니다. 뭔가 이걸 아는 사람들끼리는 찐이라는 느낌? 그리고 시장이 최근 들어서 이게 NFT 시장이 참 재밌는 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시장인데 또 전혀 접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이 존재하는 게 체감이 되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그 NFT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아직 마케팅을 전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돈나, 저스틴 비버, 짐 펠론 이렇게 특별한 예능인들 그리고 축구 선수들, 미식축구, 농구 선수들 다 하고 다녀요. 그 사람들 다 여기 시계 차고 다닙니다. 그러면 방송 출연할 때마다 이렇게 살짝 하면은 그 사람의 손목이 보이는 거고. PPL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무언가 그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거 안 하면 요즘은 그냥 메인 트렌드에 안 낀다라는 느낌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돈 좀 있는 셀럽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주도적으로 미국에서는 NFT라든지 특히 이 원숭이가 이 부분에선 대박을 친 거죠. 네. 그래요. 우리도 아마 이게 보통 이렇게 하면 트렌드가 결국 돌고 돌기 때문에 국내에도 유입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알아봐요, 박사님. 네네. 자,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 구조대의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티봉이가 좀 지각해서 출근했죠. 사원증 똑바로 메고 자 청취자들께 인사드릴게요. 저희 18일까지 청취율 조사하는 기간에 오늘 방송에서 이 단어가 마음에 남았다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우리 티봉이 보내드릴게요. 티봉이 인기 되게 많거든요. 자, 티봉이 똑바로 서 있고 저희 같이 오늘도 끝까지 방송합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전시들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돈을 대서 진행을 했던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 그거 생각나실 거예요. PGA나 DP에서 거기 출전하면 못 올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상금이 워낙 많아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우디가 문화, 예술, 체육 이쪽에 왜 이렇게 돈을 쓰는 걸까요? 논란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와 함께 예술발전소 활짝 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대표님,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난 규모의 문화산업을 지금 키우려고 한다. 전시도 기획한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문화예술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이제 설립할 계획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북서부 지역인 아룰라 사막지대라는 곳에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활용해서 좀 엄청난 규모의 블록버스터급 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관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사우디가 이제 체육 분야도 그렇고 문화예술 분야에 이렇게 자본을 투입한 게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전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제 실권을 행사한 뒤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도 꾸준히 투자를 늘려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이번에 사업을 진행할 사업지대가 여의도 13배 넓이의 사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이제 수조 원을 들여서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제임스 터렐 그리고 마이클 하이저라고 하는 두 명의 현대미술 작가가 각각 5점의 작품을 전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작가들이 현대미술 쪽에서는 꽤나 유명하기는 하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여의도 13배 넓이의 사막에다가 작품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5점만 한다라고 하니까 네. 사실 좀 궁금증이 많이 나왔죠. 여의도의 13배, 여의도 되게 크거든요. 네. 여의도 13배 수조원을 들여서 작품은 딱 5점을? 일단 제임스 털의 마이클 하이저, 저는 초면이거든요. 네. 어떤 분들인가요? 우선 제임스 터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하고 굉장히 친숙한 작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 터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 지방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 작가인 이경림 씨랑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터렐 같은 경우에 원래 직업은 비행사였었는데요. 하늘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 시간에 따라서 빛이 변화하는 하늘의 모습을 많이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에서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빛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빛을 활용하기도 하고 인공적인 빛을 만들어서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이 터렐 작품들을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래도록 보고 있으면 서서히 색깔이 변하면서 정말 노을이 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품 외에 다른 빛, 뭐 휴대폰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터렐의 작품을 온전히 감상하기 위해서는 전용관이 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용관이 있는 곳도 있는데 전용관까지 설계해가면서 터렐 작품을 전시하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없는 거고, 그만큼 인지도도 조금 낮은 편이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이전에 경제발전소에서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뮤지엄 산이라고 하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해 있는 곳에 제임스 터렐 전용관이 있습니다. 네, 뮤지엄 산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경관이나 박물관 자체가 작품이잖아요. 네. 한 번쯤 꼭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본 그 작품이 네. 이 양반 작품이었네요. 그렇군요.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 예술적 가치를 판단한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금액부터 보면요. 평균적인 터렐의 작품 가격은 2억 7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가 호기롭게 산 거 치고는 별로 안 비싼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정확한 작품 가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부터 설계해서 작품을 선보여야 하다 보니까 건축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실제 가격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 터렐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조금 따져보자면 빛을 이용해서 작품을 주로 선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술에서 이 빛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중요한 개념이기는 했지만 항상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늘 조연에 머물렀었는데 이제 혹은 작가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빛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네. 좀 검증하는 수단이었었는데 터렐 작품은 이제 빛을 주연으로 끌고 왔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요. 빛을 통제해서 보는 사람에게 거의 비슷한 감동을 주고 싶다는 그 의도가 전달이 되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간을 완벽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잖아요. 관람객의 관람 매너도 필요할 테고 그런 시도를 하는 작가가 있었다. 제임스 터렐 말고 함께 작업하는 또 다른 작가, 이 마이클 하이저, 이분은 또 어떤 분인가요? 마이클 하이저는 굉장히 큰 규모의 작업을 많이 선보이는 작가인데요. 미술 쪽에서는 대지미술가라고 합니다. 흙 그리고 돌이라든지 대지 같은 자연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작가인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부유하는 돌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부유? 뜬다는 네. 뜻입니까? 네, 돌이 떠오르는 작업인데요. 근데 이 돌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340톤짜리 돌이고 높이가 7m 정도가 된다고 해요. 340톤짜리 돌을 띄우는 거예요, 정말? 네. 그게 이제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저 같은 경우에 이 작품을 구상한 거는 꽤 일찍이었는데 이 340톤짜리 돌을 찾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38년 동안 돌을 찾아다녔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돌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돌을 옮길 차를 특수 제작하는데 또 5년이 걸렸습니다.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의 한진에서 이 차를 제작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작품이 설치될 돌을 띄워야 될 공간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미술관에서 특별한 공간을 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돌을 공중에 띄워서 미술 작품으로서 관객한테 선보이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한화 약 120억 원 정도. 야, 아니 이 정도 작업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후원하는 그룹이 네.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지미술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후원을 받기도 하고 기업의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대지미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흙이라든지 돌 이렇게 대지를 이용하는 작업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작업들이 많아요. 하이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유하는 돌뿐만이 아니라 헬기를 타고 감상해야 되는 작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 작업을 선보이는 대지미술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러 갈 때도 티켓값이 비싸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마이클 하이저의 작품 가치 얼마입니까? 마이클 하이저의 대지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이제 21년도 소더비 뉴욕 경매에서 페인팅 작업 그러니까 회화 작업이 14억 원 정도에 낙찰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고서 놀랄 만한 감탄할 만한 그 대지미술 작품들은 터렐하고 같은 이유로 좀 정확한 가격은 알기는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지미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출발이 예술 자체가 너무 상업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팔 수 없는 예술을 선보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대지미술의 작품 가격을 따지려 들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그래요. 갑자기 U2의 노래 같은 것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락밴드들 중에는 이런 것들의 가치를 가지고 아예 노래 제목 그렇게 짓는 그룹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작업 같은데 사우디는 이 두 작가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설치 이제 함께 하기로 한 작가들 작품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규모가 굉장히 크고 조각 작품 혹은 설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미술 시장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조각 작품이나 설치 작품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조각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액자에 담겨 있는 그림 작업보다 면적도 더 많이 차지하고 때로는 작품을 선보일 공간을 특별히 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하기도
페인팅 작업보다는 까다롭고 보관하기도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좀 잘 안 팔리는데 소비가 적다 보니까 관객한테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현대미술 조각작품 떠올렸을 때 5개 대보라고 하면 사실 잘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세 번째 밑으로는 어려운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팔리지 않는 작업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이런 초대형 작업들을 산 것은 규모 면에서 압도하겠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시각적인 효과로. 네, 알겠어요. 그러면 큰 작품이고 이게 웬만한 후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작품이니까 돈이 있는 사우디가 지원을 해서 전시를 한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우디는 왜 전시를 기획하고 그러면서도 비판을 받는 거예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는 다른 작품들도 많이 사들였었는데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사우디가 예전에 저희 경제발전소에서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현대미술 경매 거래를 통해서 최고가에 낙찰됐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살바도르 문디라는 네. 작업 있잖아요. 5,800억 원대. 그 작업을 이제 구매할 때 낙찰자의 신원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왕세자일 것이다라는 설이 유력했어요. 그러면서 사우디가 문화적으로 미술 자본 확대에 많이 좀 시도를 들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사우디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자국 반체제 언론인을 살해했다라는 의혹도 있고 예멘 내전에 개입했다라는 의혹도 있는데 이런 논란들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 막 5,800억 원짜리 작품 이제 전시하겠다. 이 대지미술가 작품들 전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슈들이 해결되지도 않고 본인들의 문화자본을 확대하겠다고라는 의문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참여 작가들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이 된 이슈들만 좀 해결이 되면 사우디가 이번에 만들 문화 공간이 좀 아트 러버들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사실상 이 모든 걸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에 반체제 언론인을 살해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졌다가 기름값이 워낙 급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또 가서 어르고 달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이런 전시를 기획했다. 이게 비판의 핵심인 거군요. 네. 앞으로 사우디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궁금하기도 한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미술 시장에서 그동안 사들였던 그림 또 앞으로의 추가로 참여하고 싶은 작가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요즘 고민스럽기도 해요. 네. 어때요? 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이전의 미술사에서 찾자면은 세계 유명 미술관에 좀 약탈품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불법적으로 빼앗아 온 곳이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긴 했지만 또 그 가치가 커서 사람들이 많이 보러 가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술관에서 어느 정도 자본과 명성을 쌓은 후에 최근에는 다시 돌려주고 있어요. 이 작업들을.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나 논란들이 인지를 정확히 하고 있고 해결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이 작품들이 선보일 가치들 혹은 만들어낼 파급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누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요. 예술과 돈이란 참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피렌체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들도 보면 한 가문이 우리가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걸 이걸 통해서 이미지 세탁을 하고 싶다 해서 세운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논란 이런 걸 좀 잠재우고 싶어서 세운 미술관도 있고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재밌습니다. 예술시장.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우디 얘기가 오랜만에 나와서 사우디 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사우디 국부펀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 대략 600조 원 정도 되는데 전 세계 투자 시장의 큰 손이기도 하고요. 이걸 담당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방금 말씀드렸던 빈 살만 왕세자. 이 사람이요. 개인 재산이 1,400조 원이라고 합니다. 만수를 이기고도 남죠. 맨유 구단주 확실히 이긴다고 합니다. 국제 정세가 참 흥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내일 9시에 오겠습니다. 발전.